늘 듣기만 하던 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제 결혼부터 이야기하자면 불행했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지금 생각하면 제 선택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누굴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능력, 돈을 보고 결혼을 했죠.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가 게으르고 무능력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술에 찌들어서 살았고 술주정은 늘 저와 어머니의 몫이었죠.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마라. 꼭 하게 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고생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는 조금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당시에는 결혼이 워낙 빨랐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셨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참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네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긴 생머리에 저와는 달리 늘씬하고 유독 하얀 피부를 가진 20대 초반의 여자였죠. 그 사람 누구예요, 여보? 소개할게. 오늘부터 여기서 살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처음에 친척이나 사촌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 여자 임신했어. 내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어머니 모시고. 여보! 소리 지르지 마. 이 사람 놀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제 30대 중반 접어드니까 우악스럽고 너무 아줌마 같네. 이건 뭐 살은 안 뺄 거야? 나 임신했어요. 그런데 살을 빼라니.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대체 뭔데요? 뭐긴 뭐야? 나 거짓말하는 거 닥칠색이야. 내가 그렇게 늦게 오고 주말마다 안 들어오고 티를 냈는데도 모르니까 직접 보라고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우리 애기도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나 당신 아이 가졌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애기도 아기를 가졌어. 이렇게 어리고 예쁜데 혼자 두고 오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정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러면 이혼을 하든가. 어때? 미친놈. 젊은 때는 욕 한마디 못하더니 역시 나이는 못 속여. 천박하긴. 자,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서 개집질이야, 어디서? 너 이놈, 네 애비가 하던 행사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망할 놈. 개집 끼고 살고 싶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해. 기름에 튀겨 죽일 놈아. 어디 조강지처한테 천박하다는 말을 혀끝에 담아. 나가 죽어, 이 새끼야. 엄마, 적당히 해요. 나도 아들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들 노릇? 오냐, 필요 없다. 나가라, 이놈아. 너 같은 놈은 내 아들도 아니다. 난 모르겠고 여기서 잘 살아봐요. 엄마도 곰 같은 며느리보다는 요 같은 며느리가 더 좋을걸? 얼마나 애가 살갑고 애교가 넘치는데. 너 정말 눈이 돌았구나. 아주 미쳤어. 저 눈깔 돌아간 거 봐라. 그럼 우린 사랑하는데 미쳐야지. 이게 진짜 결혼이지. 엄마는 아들의 행복은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 결혼이 더 이상은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래. 너 새아가 소개할 때도 사랑한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조실 부모한 게 마음에 걸려서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네가 하겠다고 끌고 온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뭐 행복? 그럼 어떡해요? 사랑이 변했는데. 엄마도 아빠 때문에 알잖아. 마음 떠난 남자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나도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아빠 마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아닌 건 아닌 거야.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은 그때 여자를 품에 끼고는 비릿하게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울다가 기절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살폈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찾아왔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짐승처럼 밥을 먹기도 하고 보란듯이 제 앞에서 애정 행각까지 벌였죠. 그런 그들을 보고 시어머니는 제게 버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또 저러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말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끈질겼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와 제 임신 시기가 비슷해서 둘째를 낳을 때 남편은 병원에 온 적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미웠고 원망했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 저를 쫓아다니던 그 남자의 모습을 잘 알기에 더욱 괘씸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녀석 아무래도 포기를 하지 않을 건가 보다. 어머니, 너 좋은 아이인 거 알고 나한테 며느리는 너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근데 너한테 내가 예전에 당했던 그걸 물려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때는 남편 버는 돈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여자라 그렇게 참았지만 지금은 아니잖니.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애비 없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없는 게 나아. 저런 놈은 애비로 없는 게 훨씬 좋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저놈 봐라. 보고 자란 게 기집질이라 꼭 닮아버렸잖니. 애들한테도 없는 게 훨씬 좋아.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아이들을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어요. 엄마는 강해. 그러니 넌 잘할 거다. 그리고 나도 있는 힘껏 도우마. 저 녀석이 생활비도 아예 끊어버렸고 이대로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애들만 잡는다. 내가 생활비 받아서 널 주마. 너도 이혼하겠다고 돈을 받아. 저는 대답 대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제게 나무 상자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속에는 아주 오래된 것 같은 금목걸이와 패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특이한 옥색 반지와 목걸이는 한 세트였고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품이야. 언젠가 내게 주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구나. 이건 힘들 때 팔아서 쓰렴. 아낄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재산의 일부를 줬고 그걸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뒀죠. 그리고 저는 단칸방을 얻어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가 다달이 챙겨주는 생활비로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5년이 흐르니 숨이 좀 쉬어지더군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작은아이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일을 미친 듯이 했어요. 식당, 청소, 뭐든 다 했습니다. 인형 눈에도 붙였고 포장을 하기도 했고 시간이 나면 쓰레기장에서 공병까지 주워 팔았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독한 년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했네요. 어깨는 아파서 빠질 것 같았고 무릎이 아파서 절절거려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고생한 만큼 제 아이들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아들 둘은 모두 착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엄마, 나 가연아 종합반 학원 다니고 싶어. 엄마. 과외? 종합반? 근데 그거 많이 비싸지 않니? 이미 수학이랑 피아노도 배우잖아. 아, 짜증나게 또 설명해야 해? 다른 애들은 다 다닌다고, 종합반. 나도 그런 거 해야 공부를 제대로 할 거 아니야. 다른 엄마들은 하라고 부탁을 한다는데 엄마는 뭐야? 그래? 엄마가 잘 몰랐어. 그래, 엄마가 알아볼까? 후진대 보내려고 그러지? 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돈 좀 써. 돈. 아, 내가 등록할 거니까 카드를 줘. 영수증 보여주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엄마가 카드 줄게.
첫째는 공부를 특히나 잘했고 조금 철이 없긴 했지만 제게 늘 기쁨이 되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배려심이 많고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고요. 넌 학원 안 갈 거야? 너희 형도 학원 종합인가 그거 듣는다는데. 엄마, 난 괜찮아.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너 엄마 힘들까봐 그래? 괜찮아. 엄마 돈 많아. 너 모르지? 엄마 동네에서 유명해, 알부자로. 알지? 근데 엄마 집 사려고 돈 모으고 있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부동산 아줌마가 말해주던데 곧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엄마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고. 그때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이혼할 때 받은 돈과 제가 일한 돈, 시어머니가 다달이 보내준 돈까지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왔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목표는 오직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을 주는 거였습니다. 멋진 책상과 침대가 있는 그런 방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걸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집에 들어서서 바닥에 뽀뽀를 할 정도로 좋았어요. 자다가 깨면 여기가 내 집인지 몇 번이나 확인할 정도로 두근거렸고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희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갔는데 나더러 아르바이트는 하라고? 아니, 그래도 용돈 정도는. 이제 네 동생도 대학에 들어갈 거고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 엄마, 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왜 남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집은 이 모양인데. 이럴 거면 날 아빠한테 두고 왔어야지. 내가 알아보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과외로 돈도 벌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거야 걔들 하고 싶은 거고 난 하기 싫다고 하잖아. 난 등록금 학비 용돈 그게 뭐든 지원받고 싶어.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공부를 하지. 그런 거 신경 쓰면 학점은 저절로 나와? 엄마가 알아? 대학생활은 취업 전에 전쟁터야. 내가 살아남으려면 뭐든 해야 한다고. 그래도 네 동생을 좀 생각해서. 시카 꾸진 집 하나 샀다고 돈 없을 거면 애초에 사지 말든가. 아, 진짜 짜증나네. 내 친구 부모들은 뭐든 해줘. 차도 사주고 학비 걱정 없이 공부만 하라고 사정을 한다고. 엄마는 당장 나가는 돈이 중요해? 내가 성공하면 미래가 보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해. 참,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둘째 얘기는 미안하지만 첫째 말처럼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를 들어갔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믿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참 중요한 시기에 둘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일을 한다고 집에 들어와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고 혼자 수험생활을 보내게 만들었죠. 그러면서도 버는 돈은 첫째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둘째는 대학을 2년제로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왜?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엄마,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4년제 나와도 취직 안 될 사람은 안 돼.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난 기술을 배울 거고 그래서 선택했어. 장학금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야? 4년제도 장학금이 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이라 간 거야. 장학금 받고 그니까 엄마는 제발 미안하다는 그 소리 좀 하지 마. 왜 매번 형이랑 나한테 미안해. 그리고 형한테 빌빌거리지 좀 마. 그러니까 저렇게 버릇이 없지. 군대 가서 철이나 좀 들었으면 좋겠네. 안타깝게도 큰아이는 철이 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두 아이들의 사이가 나빠졌죠. 어떤 날은 사소한 말다툼이었고 또 어떤 날은 멱살을 잡을 정도였습니다. 너 형한테 뭐? 거지 같다고?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놀려대면 죽는다. 어디서 개가 짖나? 아, 아니네. 강아지는 귀엽기라도 한데
이건 뭐 멸치야 뭐야? 야, 이 새끼가 보자 하니까. 뭘 보자 하는 인간 안 무섭던데? 그니까 엄마한테 돈 이 지랄하지 말라고. 성인이면 성인답게 굴어. 여자들이랑 술 처먹고 다니는 돈을 왜 엄마한테 달래? 밖에서는 돈 좀 있는 집안 아들 노릇하고 싶어서 그래? 주제를 알라고 하는 거야, 형.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게 운동 좀 했다고 기어올라? 너 같은 게 내 동생이라는 게 쪽팔려. 대학도 어디 후진건 나와가지고. 너야말로 똑바로 살아. 니나 잘하세요. 자식 농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 입에 붙은 밥풀을 떼어 먹는 걸 보면서 웃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장성한 아들 둘을 싸우지 못하게 제가 떼어 놓아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서러워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둘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타지를 가도 마음이 타들어가는 게 부모인데 외국이라니. 처음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어요. 하지만 두 아이가 붙어 있으면서 계속 으르렁대는 걸 보니 결국 그걸 허락했죠. 조금 멀리 있으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둘째가 워킹 홀리데이 심사를 받는 동안 제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었고 타자를 치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으면서 메일을 주고받기 편하게 저는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렇게 둘째가 떠난 자리는 많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매일매일 이메일을 보냈죠. 아마도 그때가 제가 가장 둘째에게 관심을 많이 쏟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보내고 옷도 철되면 보내주면서 엄마 노릇을 했죠. 그렇게 1년 후에 제게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1년을 약속했던 작은 아들은 돌연 그곳에서 취직을 했고 만남의 기약은 멀어졌으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무나 큰 아픔을 느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기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먼 친척으로부터 남편의 소식도 얼결에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잠잠했다가 다시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글쎄 꽃뱀이었던 거야. 그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기꾼이었다고 하더라고. 사기꾼이요? 진짜 정가가 있는 그런 사기꾼 말이야. 그래서 말년에 어머니 고생 엄청 하셨고 그래도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집까지 팔았는데 사기꾼한테 모두 털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거지. 여자는 경찰에 잡혔다고 하는데 에잉 돈은 못 돌려받았고. 어머님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고 물었어요. 저와 연락을 하면서도 괜찮다던 그 목소리가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티를 내실 분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힘들었겠지. 그놈은 천벌 받았어. 소식을 들으니까 폐인이 되었다고는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 장례식도 안 오는 썩을 놈. 언니가 불쌍하다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 오냐 키워도 소용이 없어. 그날 참 많은 걸 느꼈고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 없이 자란 게 안타깝고 욕심이 많은 아이라 첫째를 너무 싸고 돌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독립을 시키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첫째가 흔쾌히 그 말에 반박을 하지 않더군요. 자취를 권해도 엄마가 뭐든 다 해주는 게 편하다고 굳이 나가지 않던 녀석이었는데 두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자식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그러고 반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집으로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결혼할 여자라고 임신을 했다고 말입니다. 사실 둘이서 동거를 했다고 이실직고 하더군요. 그래 책임은 져야지. 둘이 잘 살아봐라. 우리 집은? 집 안 해줘?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해가는 거잖아. 이제 너도 회사 다니고 어엿한 사회인인데 엄마한테 손을 벌리려고 하는 거니? 부모는 다 그런 거지. 내 친구들은 또 그 이야기야. 내가 5,000원 지원해주마.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단칸방이든 뭐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5천으로 뭘 해?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요즘 결혼식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긴 알아? 엄마 생각보다 돈 많은 거 알아. 너희 나 데리고 살 거니? 그건 그거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해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야. 너도 가정이 생기고 가장이 될 텐데 더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은 참 아팠지만 저는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더구나 제가 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은 부분은 모두 둘째를 줄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형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했던 둘째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딱 선을 그으니 아들내가 제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하는 며느리, 아들도 저를 이전보다 더 챙겼고요. 적적해 하지 말라고 수영장도 끊어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하는 짓이 너무 예뻤습니다. 어머님, 제가 투자해서 다니는 거 알죠? 그래, 그 뭐 돈을 불려준다는 거기? 우리 며느리가 참 똑똑도 하네. 네, 그거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어머님, 진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거기 목돈을 좀 넣으시면 어때요? 내가?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자는 다달이 나오고 일단 한번 넣어만 보세요.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적은 돈이어도 괜찮아요. 정말이냐? 그래, 그러마. 사실 100만 원 정도를 생각했다가 그래도 회사를 다니는 며느리를 위해 싹싹 긁어 모아서 700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투자라는 게 이룰 수도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예쁜 손녀를 낳아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7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이자가 이렇게 붙어? 300? 네, 어머님. 제가 능력 있다고 했잖아요. 주식이랑 펀드, 그리고 선물 거래도 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불렸죠. 저 예쁘죠? 아이고, 복동이가 집에 굴러 들어왔네. 고맙다. 이걸로 우리 둘째 옷이라도 사서 보내야지. 아, 물론 너도 가지고 싶은 거 사주마. 며느리가 잘 들어오니 아들도 이전보다 훨씬 제게 잘했고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며느리가 회사원이라 제가 손녀를 돌봤고 틈틈이 일을 하면서 아들 내일을 위해 반차도 만들고 외국에 있는 둘째에게 보낼 음식도 장만한다고 하루하루 바쁘게 보냈죠.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는 제게 큰 투자처를 또 소개했습니다. 1000만 원? 아니면 지금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에이, 어머님도 이번에는 그 정도 액수로는 턱도 없어요. 그래도 그 이상은 없어. 적금에 묶여있기도 하고. 제가 망설이자 아들이 거들더군요. 엄마, 나도 투자했어. 진짜 대박 날 거야.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곳이라니까? 그래도 없는 걸 어쩌니. 어머님, 이 집이 가격이 꽤 올랐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3배는 올랐더라고요. 뭐? 이 집? 이건 안 된다. 이곳에서 반평생을 살았는데 그건 아니야. 엄마, 그냥 대출만 받자는 거야. 그만 갚으면 그만이잖아. 이 사람 못 믿어? 맞아요, 어머님. 저 못 믿으세요? 저번에도 이자 드리고 그랬는데. 진짜 잃는 돈 아니고 버는 돈이라고요.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기회라니까요. 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게 큰 의미였고 또한 작은 아이에게 줄 유일한 것이라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끝내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제 생일에 전화를 받지 않는 것부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외식을 하자고 며느리가 저를 찾았어요. 오랜만이라 그게 기뻐서 실없이 전 제가 가지고 있던 폐물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고이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었죠.
너무 오래된 것들이라 촌스럽다고 싫어할까 염려했는데 오히려 빈티지스럽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이라나? 특히나 옥빛이 나는 커다란 반지와 목걸이 세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착용하고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은 갑자기 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갑게 바뀌었고 싸늘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이거 좋긴 한데 어머님 아파트는 언제 줘요? 나 이거 믿고 결혼한 건데요?